네, 반갑습니다. 근세 중국의 백년 국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아편 전쟁, 그 중에서도 1차 아편 전쟁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2차 아편 전쟁부터 이제 중국의 인물 열전을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차 아편 전쟁 때 이제 난징 조약을 체결을 해서 결국은 아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홍콩을 영국에 넘겨주고 또 이 배상금을 이 아편 2만 상자에 대한 배상금을 은으로 지급을 하고 공행 무역을 했던 독점 무역항이었던 광저우 외에 상하이를 비롯한 4개 항을 더 추가로 개항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난징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근데 난징 조약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사항 하나하나가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견디기 힘든 그러한 내용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치욕은 홍콩이라는 중국의 영토를 영국에 넘겨주는 거였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홍콩의 한량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난징 조약 1차 아편 전쟁을 중국 백년 국치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치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차 아편 전쟁이 끝나고 이제 어떻습니까? 5개 항을 개항을 해서 조금 영국은 무역 수지가 좋아지려니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또 아편도 마음껏 중국에다 팔아먹을 수 있어서 이제 그동안의 고민이었던 무역 역조 한 방에 해결했다. 아주 온통 영국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또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왜? 우선 아편을 이제 중국에서 직접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아편을 자급자족을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과거보다 도리어 수출액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 개항을 했지만 들어오는 도자기나 차가 더 과거보다는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영국도 뭔가를 팔아야 하잖아요. 그럼 뭘 팔아야 되냐면 미연직물, 모직물을 팔아야 돼요. 그 당시에 영국은 산업 체계가 가장 큰 소위 비교 위에 있는 산업이 섬유 산업이었습니다. 미연직물. 소위 인도에 또 에집트에 미연화를 가져가서 이제 그걸 가지고 무명 배를 만드는 거죠. 또 맨체스터를 비롯해 갖고 영국에 소위 양 많이 키우는 곳 있잖아요. 여기서 생산하는 양모를 통해 가지고 모직물, 섬유를 생산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기계로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그 섬유 기술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세계 최고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비단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냥 알죠. 그리고 모직도 중국은 그렇게 대부분이 북방은 약간 춥지만 그 아랫부분은 덥잖아요, 도리어. 모직물이 전혀 팔리질 않아요. 그래서 영국 상품이 중국에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난징 조약을 이제 체결하고 나서 다 고민 끝 행복 시작했는데 전혀 행복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고민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영국은 또 특단의 대책을 생각합니다. 안 되겠다. 한 방으로는 안 되겠다. 한 방 더 먹여야 되겠다.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이 1840년에 1차 아편전쟁이 일어났으니까 16년 후네요. 1856년에 주강 하류에 이제 무역선들이 이제 많이 드나드는데 그 중에 에로우호라는 중국인 소유 영국 범선이 있었습니다. 또 자료에 따라서는 지금 명확치가 않은데 영국인 소유 중국 범선이라고 한 것도 있습니다. 그게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영국과 중국이 같이 관련되는 그래서 영국 국기를 개항을 배에다는 이제 국기 개항을 하지 않습니까? 영국 국기가 개항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에로우호라는 곳에
중국 관원들이 닥칩니다. 그래서 이 밀수를 하는 것 아니냐 해서 단속을 시작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중국인 선원 2명이 구속되고 또 영국인이 이 서로 쌍방폭행에 의해서 부상을 당하고 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런 이런 사고는 어떻게 보면 항구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사고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고를 영국은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보시면 그 당시에 이제 광저우에 영국 영사 해리 파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영국 국기가 모독을 당했다. 그러면서 배상을 하고 그 단속을 했던 사람을 처벌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가지고 그 공직자들을 처벌을 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에 대해서 어쩌겠습니까? 중국은 당연히 거절하죠. 그래서 다시 영국 의회가 열립니다. 열려가지고 중국을 손을 좀 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또 치열한 토론을 해요. 그때도 결국은 이 글래드스턴 있었죠. 아까 야당 30살 이제 30살인데 16년이 지났으니까 몇 살 됐겠어요? 46살 된 하원 의원이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부결이 됐어요. 1차 부결이. 부결이 되니까 그 당시 영국 수상이 템플 총리였는데 이 템플 총리가 영국 하원을 해산해 버립니다. 내각 책임제 국가에서는 어떻습니까? 하원을 해산해 버리면 다시 총선하잖아요. 해서 다수당을 만들어 갖고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드디어 제2차 아편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어쩌냐면 이제 영국군이 다시 침략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광저우는 그냥 순식간에 점령을 해버려요.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겠습니까? 베이징을 점령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죠. 베이징은 왜? 황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텐진으로 가죠. 텐진에서 다시 베이징을 향해서 진군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진군을 하는 과정에서도 또 뭐 여러 가지 또 에피소드가 이제 발생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과정에 청나라에서 이 천주교 신부 하나가 중국 청나라 정부의 이제 그 불법 포교 혐의로 잡혀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신부 하나가 죽었다고 해가지고 프랑스까지 합세를 해요. 영국군 2만 명, 프랑스군 6천 명이 같이 이제 영불 연합군이 된 거죠. 그래서 텐진을 향해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텐진에서 베이징을 들어가야 되는데 베이징에 들어가려면 허가를 받도록 난징 조약에 명기가 돼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못 들게 하죠, 당연히 청나라는.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고 그냥 진군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쪽에서 이제 당연히 청나라가 한 거를 하겠죠. 국지전이 막 발생을 해요. 그래서 청나라가 영국과 프랑스가 상당한 정도 피해를 봅니다. 들어가다가.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뒤로 그 피해까지 다 보상을 받습니다. 배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과 프랑스가 정말 말도 안 되죠. 예? 자, 보세요. 한풍제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 당연히 뭐 어려우면 어때야 됩니까? 도망쳐야죠. 베이징에 청나라와 이제 영국과 프랑스의 군대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제 한풍제는 열하로 다시 이제 대피를 하는 거죠. 피신을 하죠. 그때게 이 원명원이라는 지금도 뭐 중국에 있죠. 여기는 황제의 별궁입니다. 지금은 부서진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리고 개인 정원이기도 해요. 아울러서 주로 열하에서 이 각국의 조공이 들어오면 사신들을 열하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들어온 수많은 진귀한 물건들 있죠. 조공품들. 그걸 원명원에다 보관을 했어요. 그런데 원명원을 점령하고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인류문화재인데 그 인류문화재를 이렇게 아주 쑥대밭을 만들고 안에 있었던 수많은 진귀한 물건들을 다 약탈을 해갑니다. 약탈의 현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옆에?
여가 프랑스에 있는 앵발리드 군사박물관이 있는 곳입니다. 앵발리드 궁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밑에 들어가면 1층 아랫부분에 나폴레옹 영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을 여기다가 이제 묻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프랑스 시대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온갖 군사와 관련된 모든 물건들을 진열을 했는데 저기에 보시면 갑옷과 투구가 있습니다. 이 갑옷의 주인공은 누구냐? 건융제. 그 건융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건융제를 찾아왔던 영국인 귀족의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 이런 지하에 아주 거절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건융제죠. 예? 그 조지 맥카트니 사절단을 쫓아냈던 그 건융제가 입었던 갑옷과 투구는 지금은 프랑스의 앵발리드 군사박물관에 있습니다. 2024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는 줄 아시죠? 내년 올림픽은 프랑스 파리에서 해요. 양궁 경기를 이 앞들에서 한답니다. 반드시 금메달 따서 그 중국의 억울한 한을 우리라도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모습이 이곳에 있는 앵발리드 군사박물관, 지금 원명과 함께 이 중국 역사, 아시아 역사 치욕의 현장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겠습니까? 저렇게 뭐 쑥대밭이 됐는데 항복해야죠. 항복선언을 합니다. 1860년에 베이징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약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손해배상 당연히 해야죠. 모든 걸 다 합니다. 아까 들어오다가 당했던 프랑스 영국군들 피해까지 참복보상 다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베이징에 외교관들 누구든지 들어가서 취해복권을 행사하면서 다 상주할 수 있도록 문을 다 열어라. 다 엽니다. 안 열 수가 없겠죠. 그리고 아까 프랑스에 그 선교사를 채용해가지고 프랑스군까지 같이 쳐들어왔다 그랬죠? 그리스도교 마음껏 포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라. 다 허용합니다. 뿐만이 아니고 5개 갖고는 안 돼. 중국의 모든 항을 거의 다 개방해라. 15개 항을 상시 개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런 정도 되면 뭐 완전 항복 아닙니까? 그래서 동네 북이 되고 종이 호랑이로 중국은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편전쟁은 중국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픈 전쟁, 2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전쟁,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전쟁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아편전쟁 이후에 중국의 근대사는 100년의 국치다, 나라의 치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이 한번 보십시오. 야만은 선진과 후진을 가리는 기준이 아닙니다. 이 영불연합군의 중국에서의 북경에서의 그 횡포를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역사의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사의 나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아편전쟁 때 마약을 팔아서 무역 적자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러한 흑역사를 가지고 있는 영국을 우리는 신사의 나라라고 규정을 해도 될까요? 또 인류 최고 문화재였던 원명원에 불을 지르고 파괴를 하고 거기에 있었던 인류의 문화유산을 약탈을 해서 자기들의 박물관에 전시를 해놓고 있는 프랑스는, 우리가 문화국가라고 그러잖아요. 문화예술의 나라 프랑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나라를 문화국이라고 말해도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도 보면 잘 배우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하는 짓이 못됐으면 그 사람은 인격자가 아닌 거죠. 그렇죠? 어렵고 힘들고 또 서러운 삶은 살더라도 정의를 지키고 도덕을 준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가의 세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국과 프랑스, 선진국일지 모르지만 문화국가나 신사의 나라는 결코 아니었더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2번째 인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린처 씨 얘기가 조금 덜 끝났네요, 보니까.
유엔은 지난 일본 근대 백년 굴기를 할 때 굉장히 많이 다뤘던 후쿠자와 유기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일본 돈을 보면 만행짜리에 나와 있는 화폐 인물, 문화 기술자라 그랬죠? 일본의 뭐 유수한 대학인 게이오 대학을 창설했던 사람. 아시아를 좀 깔보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일본을 타라 입구 유럽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선진국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했던 문화 기술자였던 후쿠자와 유기자라는 사람은 린저시를 엄청나게 조롱을 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보십시오. 쓸데없이 뭘라고 들이붙어가지고 나라까지 아주 망신을 줬냐,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지금 어느래 중국 굴기를 만들어낸 아주 그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주룽지 총리는 또 의외로 내 일생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린쩌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중국의 총리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중화인민공화국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 린쩌시라고 꼽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린쩌시에 대해서는 말씀 마치고요. 두 번째, 이제 지금부터는 태평천국운안을 다루게 됩니다. 홍수취안인데 거기에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게 세상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아편전쟁 이후에 중국은 아주 쑥대밭이 된 거죠. 그래서 나라가 혼란스러웠어요. 그 혼란스러운 나라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나라를 바꿔야 하잖아요. 지도층이 나서면 혁명을 할 것이고 민초들이 나서면 밀란이 일어나는 거죠. 불행하게 중국은 밀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은 이제 지도층이 일어나서 명주유신을 완성을 하고 결국은 이제 선진국으로 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 일본이 그렇게 다르더라. 대표적인 밀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태평천국운안과 의화단운안을 우리 이제 오늘 다루게 되겠습니다. 태평천국운안은 아편전쟁으로부터 정확히 10년 후 1850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태평천국운안이니까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태평한 천국이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태평하지 못합니다. 태평천국운안을 일으킨 장본인이 모습입니다. 홍수취안, 홍수전입니다. 홍수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814년생이에요. 1837년이면 나이가 몇 살 때입니까? 23살 때인가요? 23살 때. 23살 때 이제 23살인데 과거 시험을 3번이나 떨어졌더라고요. 충격을 많이 받았던 모양이에요. 아주 정신을 잃고 40일 동안 환몽에 시달립니다. 근데 환몽에 꿈속에 시달리는 과정에서 좀 특이한 꿈을 꿔요. 금색 수염을 한 노인이 한 분이 권룡포, 그러니까 황제가 입는 옷이죠. 권룡포를 입고 꿈속에서 홍수취안에게 보금과 옥새를 전해줍니다. 자, 이거 잘 간수해라. 그러면서 딱 주고요. 또 그 사람을 따라왔던 하늘궁전이라는 곳을 갔는데 하늘궁전에서 들어본 것 같죠?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늘궁전이 있더라고요. 대구인가? 서울 근방 아니에요? 저 축지법 쓰신 분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에도 자주 나오고 그분이 활동하는 곳이 하늘궁전이라고 제가 봤는데 어쨌든 그 하늘궁전에서 큰형님을 한번 만나요. 큰형님을 만나고 나오다 보니까 그 춘추 전국시대 공자님 있죠? 공자님이 아이고 경서 내용을 제가 정확히 몰라가지고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저기 있는 금색 수염에 권룡포를 입은 노인에게 죄를 빌고 있는 모습을 봤다. 이렇게 본인이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좀 재밌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40일 동안 한몽에서 시달리다가 정신을 차리고 6년 후에 또 과거 시험을 봐요. 이제 몇 번째예요? 아까 3번 떨어졌으니까 4번째 시험을 봅니다. 됐으면 뭐 역사가 좀 달라졌을 텐데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집에서 들어 누워 있는데 자기 사촌 동생이 고종 사촌 동생이 집에 놀러 와서
형님 이렇게 마음이 뒤숭숭할 때는 저 책꽂이에 있는 권세양언이라는 세상에 권하는 좋은 말들 그런 뜻 아닙니까? 이게 기독교 소책자입니다. 양아파라는 침례교 당시 중국인 선교사가 쓴 소위 말하자면 성경 요약집이에요. 기독교 성경 요약집을 꺼내주면서 형 이거나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그 드디어 처음으로 이제 권세양언을 기독교 책을 소책자를 이제 홍수찬이 읽게 됩니다. 읽고 딱 보니까 깜짝 놀래요. 아니 그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6년 전에 환몽을 할 때 40일간의 환몽을 할 때 봤던 그 권룡포를 입은 금색 수염의 노인이 알고 봤더니 하느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양반의 이름을 상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상제?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도 어떤 종교에서 상제 한 데가 있더라고요. 상제. 그리고 그 상제를 따라왔던 장형, 큰형님 알고 봤더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그걸 깨닫게 돼요. 깨달은 거지. 뭐 자기가 억지 부린 거죠. 따지고 보자면. 그래가지고 야 드디어 내가 깨달았다. 에? 그 어르신 노인이 내게 옥새와 꿈속이었지만 아까 뭐 복음을 줬다 그랬죠? 알고 봤더니 그 장형님의 동생이네 내가 하면서 홍수찬 스스로가 나는 예수의 동생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 주변에 그걸 이제 퍼뜨려요. 내가 이렇게 봤는데 알고 봤더니 야 여러분들 저 천주교 교회 갈 필요 없어요. 나를 따라오세요. 내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요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 300명 정도 신도들이 몰려요. 그래서 배상제회 그러니까 상제례에 절을 하는 모임이잖아요. 배상제회라는 모임을 만듭니다. 거기서 자기는 하느님의 아들 둘째 아들이죠. 큰아들은 누구예요?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고 두 번째 아들이 자기다. 그리고 자기 친구는 세 번째 아들로 딱 지명을 합니다. 그리고 동네 숫장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상당히 똑똑해요. 양수칭이라고. 앞으로 한 번 더 나옵니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그리고 자기 매형 소저구, 사오짜오구이는 소저귀 다섯째 아들로 자기가 이제 정해요. 나는 둘째 아들 하나님의 아까 노인의 자기 친구는 셋째 아들, 동네 숫장수는 넷째 아들, 그리고 자기 매형은 다섯째 아들. 해서 이제 이 독수리 사형제가 딱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배상제회 교리도 그럴싸하게 만들어요. 아까 그 양아파의 그 권세양언을 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유일신 신앙이잖아요. 유대교, 기독교, 또 이슬람교가 전부 이름은 다르지만 유일신 한 분을 이제 섬기는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부의 유일신 사상,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주장을 중국에서는 놀라운 주장이었죠. 그 주장을 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고 땅 평등하니까 우리가 똑같이 나눠갖자. 농민들이 얼마나 귀가 솔깃하겠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1850년 7월에 무구장 봉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태평천국의 난이 드디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태평천국의 난을 일으키면서 주장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유일신이다부터 시작을 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그때 청나라는 만주족들이 만든 나라잖아요. 만주족을 멸하고 한족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멸만 흥한을 함께 주장을 하면서 태평천국의 난을 일으키는데 일으키자마자 무려 13,000명의 군사와 군중, 그러니까 신도가 다 군인이에요. 아주 무장 봉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 하느님의 아들들 있었죠. 자기는 둘째 아들이고 셋째, 넷째, 다섯째가 있었죠. 거기에 2명을 더 붙여가지고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두 사람, 유창이와 석달계라는 사람이 또 참여를 해서 5 장군을 임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다 왕으로 뭐 동왕, 중왕, 서왕, 전왕, 후왕 해서 5명을 왕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이제 군사 체제로 또 종교 체제로 드디어 태평천국은 난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9월 달에는 또 영안이라는 곳을 이제 점령을 하면서 그때 영안건재라고 해서 그 당시에 중국은 음력을 썼잖아요. 태음력을 태양력으로 바꿉니다. 꽤 상당히 좀 어쨌든 과거를 4번이나 떨어졌으니까 공부는 좀 했을 거 아니에요? 비교적 합리적인 주장과 또 일반 민초들의 마음을 열어가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로 3년 만에 난징,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난징 있죠, 남경? 난징을 점령하고 거기를 수도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거창하게 붙여요. 하늘의 수도다. 그래서 천경이라는 이름으로 텐징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만은 난징을 수도로 삼는데 무려 10만 명을 돌파를 합니다. 그때가 1853년이니까 난을 일으킨 지 3년 만에 무려 10만의 병력을 갖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자기들 이제 커지니까 어떻습니까? 내분이 일어나요. 계속 위로 올라가가지고 베이징을 점령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강남으로 나아가서 영토를 넓혀갈 것이냐를 가지고 티격태격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그해 10월에 또 정부군과 싸움에서 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그 후로 3년 후에 그때 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양수칭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이 말하자면 암살을 당하게 되는 사고가 일어나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내분이 아주 강렬했냐면 그 홍수치안이 이제 천왕이잖아요. 이게 천왕이니까 가면 만세를 부릅니다. 만세 하잖아요, 지금도. 그러면 보통 이제 그 신하들도 이제 하게 되는데 보통 천세부터 시작하죠. 뭐 천세, 뭐 자기들은 3천세, 5천세. 근데 양수칭은 9천세였답니다. 9천세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천왕에 맞먹는 그러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어쨌든 그랬는데 양수칭이 이제 그 네 분에 의해서 결국은 암살이 됐는데 또 그걸 이제 천경사변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후임들은 홍수찬의 다 친구들 동생들로 다 메꿉니다. 그래서 홍씨 체제를 좀 강화를 하게 되는데 이 양수칭이 얼마나 교만했냐면 그때 태평천국에서 과거 시험을 치렀어요. 그런데 남자들만 치른 게 아니고 여성 과거도 치렀습니다. 유일한 세계 역사상 여성들만 과거를 치르는 딱 한 번 있었던. 그래서 수석했던 그 여성을 양수칭이 재상이니까 자기 비서 겸 애첩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수군덕거리겠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천왕인 홍수치안이 또 자기 첩을 학대를 해. 그러니까 만민은 평등한데 왜 여성이라고 학대를 하냐 해가지고 홍수치안을 매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천왕에 버금가는 그런 권력을 행사한 거죠. 그러니까 홍수찬을 비롯한 주변에 그 여러 왕들이 아까 그 오주장이 있었잖아요. 그 왕들이 전부 다 양수칭을 공격을 하고 결국은 이제 암살이 되는데 또 이 태평천국의 역사에는 또 그 사건도 아주 기가 막히게 엘리야처럼 하늘로 승천했다 이렇게 미화를 해서 표현을 해놓고 있답니다. 어쨌든 이제 그 후로 맹장 스타까이라고 석달개라는 지금도 중국 역사에 아주 곳곳에 동상이 있는 아주 맹장 중에 맹장인데 이 사람이 이탈을 하면서부터 이제 태평천국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제 민병대 관료 중심으로 해서 의병들과 또 젊은 관료들이 같이 민병대를 구성해서 참전을 해요. 정꼬판, 이훈장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참군을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쩌중당이라고 좌중당 조금 이따 또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웅장을 따라오는 유안스카이도 함께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태평천국 난을 진압을 해가는 거죠. 뿐만이 아니고
이 태평천국은 아니 어떻습니까? 아까 괴를 때려 부수자겠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군대들이 서양 그 각국들이 그때 중국에 이제 서양 팔국이 진출해 있었는데 이 서양 팔국이 전부 다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참전을 합니다. 그러면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또 이태리, 헝가리, 러시아, 일본 이렇게 8나라인데 이 나라들이 전부 무기 체계가 어떻겠어요? 뭐 대단히 아주 그 당시에는 최고 수준의 무기를 갖고 있죠. 그런데 뭐 이 칼이나 쇠사랑 들고 있는 태평천국의 군대가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싸움만 하면 뭐 일방적으로 깨집니다. 그래서 싸움하면 언제나 이긴다. 서양의 군대는 상승군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그래서 상승군들이 아주 그냥 아주 싹 쓸어버려요. 결국은 그 다음 해에 홍수찬이 죽으면서부터 이제 드디어 이 태평천국운하는 진압이 됩니다. 그런데 이 태평천국운하니 얼마나 중국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지금부터 나옵니다. 자, 우선 아까 토지를 전부 나눠주고 사민은 평등하다. 얼마나 솔깃한 그런 주장이었습니까? 가는 곳마다 어마어마한 민중들의 호응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무려 3년 만에 군사 겸 신도가 10만 명을 돌파하는 그렇게 했던 호응에도 불구하고 왜 실패했을까? 첫째, 토지 배분한다 그랬죠? 안 했어요.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무능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지도부가 아까 양수층을 얘기하면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너무 부패하고 또 방탕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정한 날이 아니면 남녀가 합방을 못합니다. 그런데 홍수치하는 천황 홍수치하는 후궁을 둬가지고 88명의 후궁을 뒀어요. 그리고 아까 있었던 그 오 주장 있죠? 그 왕들은 전부 다 후궁이 막 20, 30명씩 됩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출발을 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교리나 자기들이 말하는 주장은 다 허위였고 지도부는 참으로 방탕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결국 예수 동생이라고 자처하는 게 맞는 게 아니잖아요. 응? 그렇죠? 미친 사이비 종교였습니다. 사이비 종교는 반드시 망합니다. 맞죠? 뒤 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난세에는 정말 수많은 종교가 신흥 종교가 막 일어나요. 좋은 종교도 일어나고 나쁜 종교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좋은 종교가 일어나고 또 보편적인 교리를 갖고 있는 종교가 태동을 하는 것, 그건 그 민족의 운세입니다. 운이 좋은 민족은 좋은 종교가 나타나고 운이 없는 민족은 나쁜 종교가 나타나서 사회를 지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이소성대의 이 보편적인 교리와 좋은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원불교가 나온 우리 한민족은 참으로 행운의 민족이다. 는 것을 태평천국의 안을 보니까 이해가 좀 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분발 좀 하시도록 박수 한번 치세요. 태평천국의 안 때 무려 2천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얼마나 큰 규모인지는 아시겠죠? 아까 중국 인구가 얼마였어요? 4억이 했잖아요. 5%가 죽었습니다. 이게 세계 전쟁사에 세 번째로 많은 사망자를 낳은 전쟁입니다. 가장 큰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7,800만 명이 사망했답니다. 7,800만 명. 두 번째는 몽고의 12세기 몽고의 유럽 점령 전쟁입니다. 4천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여기에 태평천국의 난입니다. 그러니까 태평천국의 난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편전쟁 이후에 종이 호랑이가 된 중국을 아예 폭삭 망하는 폭망의 시대로 이끄는 그런 이 말하자면 디딤돌 역할을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농민들을 그 전쟁의 주체로 삼았다는 뜻에서 지금 현재 중국 공산당들은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꽤 높이 평가해요.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홍수치안과 아까 스타가이 석달개의 동상이 곳곳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태평천국의 난을 보면서 우리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또 시간도 가졌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기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중국을 멸망으로 이끄는 그 당사자들입니다. 청나라를. 자, 근데 이 5인물 중에 전부 관계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홍수치안은 서태후 때 진압이 됩니다. 서태후가 권력자일 때 중국에 섭정으로서. 한풍제는 서태후가 황제로 만들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섭정을 했습니다. 의화단에 반란이 일어났는데 의화단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서양 세력을 공격하는 도구로 의화단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 장본인이 바로 서태후입니다. 또 위안스카이는 서태후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서태후가 위안스카이를 통해서 무술 정변이 일어났을 때 거기를 진압을 하고 이 자신의 권력을 더 돈독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홍수치안과 한풍제의 의화단의 두목 장덕성이 그리고 위안스카이는 모두 서태후와 관계를 맺어가면서 중국의 청나라를 멸망으로 이끄는 장본인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청나라를 통째로 말아먹은 여인 서태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쭉 보시면요. 1835년생이네요. 지난 시간에 뭐 일본에서도 1835년생이 2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까 10,000원짜리 지폐의 주인공이었던 후쿠자와 유기제가 1835년생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명치유신을 성사시킨 살상의 장본인 사카모토 료마가 바로 1835년생인데 중국을 또 망쳐먹은 여인 서태후가 이 1835년생이더라고요. 이 서태후는 17살 때 9대 황제였던 한풍제의 궁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풍제 눈에 들어가지고 4년 후에 아들을 하나 낳아요. 그 아들이 유일한 한풍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다시 5년 후에 한풍제가 죽어. 죽고 나서 자기의 아들인 5살의 아들 동치제가 중국의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황제가 되면 5살이 정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섭정을 내는 거죠. 그 섭정을 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서태후와 동태후가 있었어요. 아까 한풍제 정비가 둘이었는데 이 동태후는 한족입니다. 그리고 전족을 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서태후는 만주족이에요. 근데 서태후는 글을 알아요. 그리고 이제 황제를 낳은 장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둘이가 같이 공동 섭정을 했지만 권력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서태후한테 다 가는 거죠. 그래서 서태후가 드디어 권력을 잡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잡고 있는 과정에서 이 양무운동이 시작이 돼요. 뭐냐면 태평천국운한을 거치면서부터 중국이 쑥대밭이 됐잖아요. 그대로 둘 수는 없다. 뭔가 중국이 새롭게 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증국본을 비롯한 태평천국의 난에 참여를 했던 젊은 관료들 그리고 민병대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근대화 운동을 시작을 해요. 그때 내세운 슬로건이 뭐였냐? 중체서용이었습니다. 체제는 중국 것을 그대로 두되 서양의 기술을 도입하자. 어쨌습니까? 그럴싸하죠? 일본의 화혼 양제가 생각나죠. 우리 조선에서도 똑같이 개화 때 동도석이라는 동도석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 동양의 길과 서양의 기술, 서양의 문명을 우리 조선은 이렇게 표현했고요. 일본은 화혼양제라는 이게 일본의 혼과 양, 서양의 그 기술과 재능을 딴다. 그런데 여기서는 중체서용이란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성공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물론 열심히 잘했어요. 이 소위 양무운동을 추진을 했던 마지막 중국의
이 청나라의 유능한 신하들이 참여를 합니다. 정꼬판이라는 증국번이라는 사람이 이 전체적인 양무운동을 이끌었던 그 말하자면 일종의 지도자였고요. 또 정꼬판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같이 참여합니다. 쩌중당, 이훈장, 또 장지동 이 세 사람이. 그래서 이 넷을 합해가지고 만청, 청나라 말기에 4대 명신이다. 지금도 그렇게 중국에서 흠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꼬판은 이 아까 린쪼씨처럼 흠차 대신이었어요. 중요한 임무가 있을 때는 본인이 맡아서 일을 처리했던. 그러니까 태평천국은 난 때 난을 진압을 하고 또 아울러서 난 이후에 부흥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정꼬판이 전체적인 근대화를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걸 양무운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꼬판을 따르던 사람이 쭈어중당이라는 이 사람은 관료 출신 아니에요. 민병대에 참여했던 군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훈장 이 사람은 이제 관료 출신입니다. 이 관료라는 것은 중국의 과거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중국의 과거 시험이라는 게 우리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우리도 3년 만에 한 번씩 과거를 보는데 33명씩 뽑았잖아요. 조선시대 때. 중국은 한 100여 명을 뽑았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아까 4억 인구에서 100억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과거 급제한 사람들은 천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IQ가 150 다 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는 정꼬판과 이웅자 뒤에는 장지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지동은 관료이면서 저 사람은 이제 군인은 아니었고 계몽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계몽주의자였던 아까 후쿠자와 유기치가 뭐 세양사정이나 예? 뭐 이런 이 책들을 써가지고 일본인들을 개화를 시켰다 그랬죠? 바로 이 사람이 그런 노력을 합니다. 장지동이 권학편이라는 책을 씁니다. 학문을 권장하는 책이다. 학문을 권장하고 같아요. 학문을 권장이라고 후쿠자와 유이치가 쓴 책이 있었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이 학문의 권장이 일본에서는 300만 부가 팔렸다고 제가 지난번 일본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권학론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그게 이제 중국의 젊은이들에게 다 읽힙니다. 참고로 이 권학편을 가장 애독했던 사람이 누구냐? 마오쩌둥입니다. 마오쩌둥이 죽는 날까지 머리맡에 두었던 책 바로 이 장지동의 권학편이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무운동은 1860년부터 80년대까지 계속돼요. 60년대는 무기공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쭉 보면 강남 기기창, 금능 기기창, 기기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그 다음에 천진 기기국. 근데 옆에 복주는 선정국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세 개는 무기를 만들고 저 복주 선정국은 군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군함을 일본 군함보다 훨씬 큰 군함을 독일이나 영국에서 사기도 하고 또 자기들이 직접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지방에도 이제 군수품, 뭐 군복도 만들고, 뭐 총 부속품도 만드는 군수공장을 24개를 만들어요. 그게 60년대 그 시작을 합니다. 저렇게 잘했으면 뭐 중국이 망했겠어요? 안 망했지. 근데 잘 못했으니까 망합니다, 결국은. 그다음 70년대 가면 이제 산업, 그래서 방직 공장도 만들고 전선, 전기를 도입을 합니다. 아울러서 해군을 그때 이제 처음으로 북양해군, 또 남양해군, 복건성, 푸젠 해군을 또 만들어서 이제 무력을 증강을 한 거죠. 80년대는 이제 이 전선, 그러니까 이제 통신수단을 강구를 하고 철도도 놓고 또 그렇게 하는데 그것만 열심히 하지 이제 주변에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조선 내정에 개입을 하고 또 청불전쟁이라고 해서 베트남에서 베트남 그러니까 월남에 지배권을 놓고 중국과 프랑스가 싸웁니다.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또 집니다. 청나라는 청불전쟁에 이제 지면서 80년대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해요. 결국은 1894년에 일본과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럼 어떻습니까? 양무운동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겨야죠. 근데 완전하게 패합니다. 얼마나 정말 우스꽝스러운 코미디처럼 패하냐. 총을 쏘면 불발탄이에요.
대포를 쏘니까 그 안에 진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아주 만연을 해서 양모운동을 한다고 했지만 실은 내놓을 게 없었던 거죠. 또 그 당시 서태후, 집권자였던 서태후가 환갑잔치를 한다 그래서 모든 국고를 갖다가 이화원 환갑잔치장을 확장하는 데 다 써버려요. 그러니까 전비가 없어요. 전쟁할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고 말았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양모운동 실패했어요. 근데 자기 아들인 동치제가 아들이라 그랬죠? 서태후에. 섭정을 동치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조건부 섭정을 했습니다. 5살이 했으니까 15년 후에 20살이 되겠네요. 20살이 되면 이제 어때요? 권력을 서태후는 동치한테 넘겨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죽습니다. 원인 불명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 쭉 하는 걸 보면 자기 아들을 독살을 시킨 거죠. 그게 상상이 가능합니까? 권력을 위해서 아들을 죽인 여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후로 이제 또 황제를 시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계, 그 친척 중에 찾고 찾아가지고 5살 먹은 이종 조카, 이게 자기 여동생이 이 여동생의 이 아들이죠. 이제 광서제를 옹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광서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것도 5살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20살 때까지 15년 동안 이제 섭정을 하게 되죠. 근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이제 공친한 혁은이라는 사람이 이 광서제 아버지인데 둘이가 같이 이제 섭정, 아버지는 아니고 친척인데 섭정을 같이 이제 공동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공동 섭정은 사실상 이제 서태후가 최고 권력자로서 권력을 또 장악을 다시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아들 죽고 나서 또 다시 이제 섭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13년이 지났어요. 광서제는 여전히 꼭두각시였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광서제가 똑똑해요.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래서 아까 1894년 5년에 무엇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까? 청일전쟁이 일어났죠.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변법 양모운동을 했는데 아주 처참히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권력을 갖고 있었던 서태후를 비롯해서 아까 그 만청 4대 명신들 권력이 좀 약화가 됐어요. 좀 머쓱해졌겠죠. 양모운동을 열심히 줄기차게 했는데 실패하고 나서 머쓱해진 틈을 타서 세력이 약화가 되니까 광서제가 고개를 쓱 들이밉니다. 그래서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개혁을 시작을 하는데 새롭게 젊은 관료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거기에 강유회이라는 사람, 강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랑치차오, 양계초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탄수퉁, 담사동이란 뭐 비롯해서 여러 젊은 관료들이 함께 광서제와 함께 새롭게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그게 변법 자간 운동입니다. 변법, 법은 제도를 말하죠. 제도를 바꿔서 스스로 중국을 강하게 한다. 변법 자강 운동을 시작을 하는 거죠. 열심히 합니다. 약간의 서태후가 권력이 좀 약해진 틈을 타서 변법 자강 운동을 부지런히 추진을 하죠. 특히 강유회와 탄수퉁이 가장 열심히 이제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103일 정도의 행정, 공업, 교육, 외교 등 50개 법령을 새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아주 활기차게 개혁운동을 시작을 하죠. 그런데 개혁운동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권력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쿠데타를 모의를 합니다. 이 젊은 관료들이. 아까 강유회, 랑시차오, 탄수퉁이. 이 말하자면 열병식을 시작을 해서 그 서태후를 비롯해 가지고 보수파 관료들을 죽이고 공격을 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이 변법을 시작을 하자. 물론 당연히 광서제를 앞세우자 이렇게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 누군가 군대를 동원해야 하잖아요. 그 군대를 동원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지계 안찰사. 지계라는 것은 지계 안찰사인 유안스카이였어요. 지계는 뭐냐면 수도인 베이징 주변을 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으로 표현을 하면 서울과 경기도 일원을 지계라고 표현해요. 직접 예속된 곳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지계 안찰사는 사령관을 말하죠. 지계 안찰사 유안스카이를 동원해서 드디어 이제 공격을 하기로 했는데 유안스카이를 탄스퉁이 이제 서로 가깝게 지내서 설득을 하기로 했는데 유안스카이가 서태후한테 밀고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서태후가 역쿠데타를 일으켜. 자, 그래서 실패를 하는 거죠. 광서제는 죽을 때까지 유폐당합니다. 결국. 그리고 탄수퉁 등을 비롯해서 육명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그 6명의 젊은 관료들이 잡혀서 죽습니다. 캉유에이와 랑치차오 이 사람들이 이제 주도급 인사 아닙니까? 이 사람은 홍콩을 거쳐서 일본으로 망명을 합니다. 실패를 하고 더 이상의 중국의 미래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서태후의 양무운동과 변법 자강운동의 실패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두 번째 강좌를 마치고 세 번째 강좌는 다시 서태후 편을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